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외란과 호란이 일어나다 학습지로는 22에서 23차 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2000차 시 진단평가 문제를 먼저 풀어볼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15세기 이후 성장한 세력으로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교육에 힘썼던 사대부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두 글자죠. 사림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중종 때 이 사람은 현량과를 실시하고요. 사림 세력을 강화하고 훈구의 고문을 삭제하려 했대요. 이름을 거꾸로 해도 똑같은 사람이 있었죠. 네, 거꾸로 해도 조광조, 조광조, 광조입니다. 자, 학습 목표 각자 읽어봅시다. 소리내서 시작. 네, 그러니까 오늘은요, 외란과 그리고 호란 두 가지를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외란부터 보겠습니다. 자, 외란은 여러분이 이제 흔히 임진왜란이라고 알고 있는 전쟁인데요. 임진년에 그 일본의 침략을 임진왜란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정유년에 또 한 번 일본이 침략을 하는 걸 정유재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일본 애들이 난리를 피운 거다 해서 외란이라고 합니다. 자, 외란은 왜 일어났을까? 자, 배경을 한번 봅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일본의 전국 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인데요. 이 전국의 전국은 전국 노래자랑 할 때 전국이 아니고요. 싸울 전자를 씁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각 지역의 영주들이 서로 하나의 나라같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자기 영역을 구성하고요. 싸우던 시대, 그 시대를 통일했던 인물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자, 세계사 시간이 아니니까요. 자세히 몰라도 돼요. 이런 거 잘 몰라도 돼요. 자,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름 정도만 좀 기억을 해도 돼요. 약간 미국 이름 같죠? 도요토미 히데요시. 타미. 미국 이름 중에서 굉장히 흔한 이름이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자, 이름 정도만 기억하시고요. 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대륙을 침략하려고 하는 아주 큰 꿈을 품었어요. 즉, 조선이 이 사람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조선을 지나서 명나라까지 침략하려고 했던 아주 야심찬 인물이에요. 정말 야심이 많은 인물이에요. 음, 꿈이 큰 거죠. 자, 외란의 전개와 극복을 보겠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는데요. 이 연도는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기억하는 뭐 쉬운 방법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 조선 군대가 잘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1어구 있으면 안 된다. 1어구 있으면 큰일 나. 1592, 1592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연도는 꼭 외워두세요. 자, 왜라는요. 초기에 조선의 국방력이 너무 약해가지고요. 계속 일본한테 싸웠다 하면 져요. 그래서 부산이 함락되고요. 그 다음 한성이 함락이 됩니다. 큰일 난 거죠. 자, 그러자 이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조정은요. 조선의 조정을 분조, 둘로 나눠요. 자, 조정을 둘로 나눈다. 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저 위에 파란 글씨로 되어 있네요. 어, 조선의 분조에 대해서는요.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선 조정을 둘로 나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션 한다는 거죠. 나눈다. 조정을 나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입니다. 자, 어떻게 나눴냐면요. 일단 임금인 선조는요. 의주로 피신해요. 의주라는 곳은 어디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북방 경계가 있다면 압록강이 흐르고 중국과 이 경계 부분 여기에 의주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을 가가지고 선조가 중국, 당시에는 명나라죠. 이 명나라한테 지원군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선조는 이러한 외교 활동을 하고요. 아들 중에 광해군이라고 하는 아들을 세자로 책봉해가지고요. 이 광해군한테는요. 별도의 조정을 이끌게 합니다. 즉, 광해군은 백성들을 좀 안정시키고 의병을 모집하는 그런 활동들을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왕자가 각각 역할을 나눠서 조정을 둘로 나눠서 이 비상사태에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선조, 임금은 명예 지원군을 요청을 하는데 집중합니다. 자, 조선 계속 당하지 않습니다. 반격을 합니다. 이 반격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죠.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고 알아보겠어요? 잘 모르겠으면 옆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바로 이순신이 이끄는 조선 수군의 활약이죠. 자, 여러분들, 이순신의 수군은요, 이 남해안의 해상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즉, 일본의 배들이 이 남해 쪽으로 오지 못하게 이순신의 수군이 완전히 이것을 틀어막았던 거죠.
교과서 64페이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순신 장군 하면 생각나는 배가 뭐예요? 거북선이죠? 그러나 사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주력선, 즉 조선의 주가 되는 배는 판옥선이라고 하는 배예요. 이 판옥선이 대부분이고요. 거북선은 그 생각보다 많지는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거 보면은 거북선처럼 멋있지도 않고 에이 별로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판옥선은요. 일단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 갑판 부분에 넓은 이런 갑판이 있어서요. 전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치 운동장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배가 튼튼하고 커서 웬만한 충격에 배가 넘어가거나 부셔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노를 젓는 사람들하고 위에 전투를 담당하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은 싸우는 데만 집중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조선 그 바다에서 일본군을 무찌르던 배는 아주 그 소수의 거북선을 제외하면 다 판옥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 배들이 우리 배보다 훨씬 수가 많은데 우리가 계속 이기잖아요. 자, 그 이유는요. 일본 배 중에는 작은 배도 있어요. 일본 그 왜구들, 해적들이 노략질하는 이런 작은 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배 한 5척이 온다고 해도 판옥선 하나면 막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본 수군이 서해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남해를 완전히 장악을 했고요. 의병들이 곳곳에서 활약을 합니다. 교과서 64페이지 지도 보겠습니다. 자, 전쟁이 나자 우리 조선의 정규군이 괴멸이 됐어요. 그러자 자기 마을, 그 다음에 자기 가족,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키려고 곳곳에서 이렇게 많은 의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도를 본 김에 이순신이 계속해서 남해바다에서 왜군을 막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수군이 원래는 이렇게 전라도를 돌아서 서해안을 따라서 육군과 함께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길이 막혀버린 거죠. 우리 수군한테. 자,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일본군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자, 임진왜란의 극복은요. 조명연합군의 평양 탈환, 여기가 가장 극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조선과 명나라가 연합을 해서요. 일본이 장악하고 있던 평양을 탈환해요. 교과서 64페이지 지도 다시 볼게요. 자, 의주에서 계속해서 선조가 명나라한테 원군을 요청했다고 했죠? 근데 이 원군이 굉장히 늦게 옵니다. 왜 그러냐면 일본이 평양까지 왔다는 거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명나라 영역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명나라 땅으로 들어오는 건 안 되지라고 하면서 그때 뒤늦게 지원군을 보낸 거예요. 자, 그래서 조선과 명나라의 연합군이 이 평양 지역을 탈환하면서 이제 전세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자, 일본이 어려움에 봉착하자 명나라한테 먼저 휴전하자고 제의를 해요. 그런데 이때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요구들을 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땅도 내놓으라고 그러고 명나라 그 공주를 자기한테 시집보내라고 막 그런 요구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이 봤을 땐 야, 이건 너무 심한데 이거? 이게 좀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휴전회담은 결렬 안 돼요. 자, 그러자 남해안 쪽으로 후퇴해 있던 일본 애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때가 정유년이었는데요. 그 정유년에 일본이 다시 난리를 피웠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때 역시 조명연합군이 일본군이 북쪽으로 올라오는 걸 차단을 했고요. 바다에서는 명량에서 이순신의 수군이 일본군을 크게 무찌릅니다. 교과서 64페이지 지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 울돌목이라고 하는 곳은 섬이 많고 조류가 굉장히 급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요, 이곳의 그 지형 지물과 조류를 이용해서 일본군에게 계속 패하면서 일본군을 깊숙이 유인한 다음에 이 울돌목 근처에서 일본군을 몰살시켰죠. 자, 그래서 이 명량대첩을 주제로 한 영화가 있었어요. 지금도 깨지지 않는 1,500만 이상의 그 관람객이 관람을 했던 우리나라 그 역대 박스오피스 1위죠. 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음, 이 영화 포스터 밑에 선생님이 맛있는 핫도그 사진을 넣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학생들한테도 이 핫도그를 몇 번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 명랑 핫도그를 명량 핫도그라고 많이 하는 거를 제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애들이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워낙 그때 인기가 있어서 그런가 이게 각인이 됐는지 밝고 쾌활하다라는 의미의 이 명랑을 명량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핫도그 사줬더니 아 역시 핫도그는 명량 핫도그가 맛있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명량을 알고 있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른 겁니다. 명량과 명랑은요. 자, 지금도 명량이었어? 명랑이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합니다. 타미 is dead. 도요토미가 사망을 했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자 더 이상 조선에 나와 있던 그 일본의 장수들이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빨리 본국으로 돌아가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빈 자리를 자기가 채우거나 아니면 자기의 몫을 챙겨야 되는 거죠. 즉 1인자가 사라졌으니까 빨리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움직였다가는 나중에 자기의 어떤 그 권리, 자기의 어떤 그 몫을 제대로 챙겨받지 못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전쟁은 끝나게 됩니다. 내란의 결과와 영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조선에서는요, 국토가 황폐화됐고요, 사람 많이 죽었죠. 문화재도 소실되고 약탈됐어요. 자, 일본에서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은 다음에 에도를 중심으로 하는 에도 막부라는 게 성립되는데요. 에도는 지금의 일본 도쿄고요. 막부는 일본의 무인 정권, 사무라이들을 기반으로 하는 무인 정권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도쿄를 중심으로 한 무인 정권이 성립이 됐는데 이 시기는요, 아이러니하게 일본의 문화가 많이 발전을 하는 시기예요. 왜 발전하냐? 우리 조선에서 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기술자 그리고 학자들이 일본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합니다. 특히 도자기 기술자들이 많이 끌려갔는데요. 이 도자기 기술자 중에서 뭐 유명한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일본이 세계적으로 자랑하는 그리고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는 아리타작이라는 도자기가 있거든요. 그 도자기를 처음 만든 게 바로 조선인 도공 이삼평이라고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끌고 가가지고 자신들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게 한 거죠. 자, 그리고 조선에 통신사 파견을 요청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에도 막부를 연 인물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에 침략군을 보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조선에 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네 침략하지 않았다. 나는 너네랑 원한이 없다. 그러니까 사이좋게 지내자. 그래서 조선 너네가 통신사라고 하는 대규모 사절단을 보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조선보고 통신사 파견을 요청합니다. 교과서 64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자, 이거 되게 유명한 그림이죠. 조선통신사의 행렬도인데요. 그 일본의 많은 그 수행원들의 모습들 그리고 조선 사절단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통신사라고 하는 사절이 일본에 가면 극진한 그 대우를 받았대요. 극진한 대접을 받았대요. 자, 그래서 일본도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 사절단을 아주 격하게 아주 환영을 해줬던 거죠. 자, 그런데요. 일본이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지출하면서 조선의 사절단을 원했냐? 그것은 당시 일본이 새로운 에도 막부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명나라하고는 전쟁을 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명나라한테 인정을 받아야 자신들의 권력이 탄탄해지는데 그게 어려워진 거죠. 그러니까 만만한 조선한테 사절단을 보내라고 요청을 해서 조선 사절단이 이렇게 일본으로 들어오면 일본 사람들이 보고서 이번에 그 에도 막부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구나. 조선하고도 벌써 이렇게 화해하고 외교를 시작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권위가 올라가겠죠. 그거를 노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통신사를 보내달라고 하고 극진히 대접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중국은요. 중국 명나라는 점차 국력이 약화됩니다. 임진왜란 때 뭐 지원군 보낸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농민 반란이 자주 있어가지고 요거를 진압하다 보니까 명나라의 힘이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자, 반면에 북방의 오랑캐인 여진애들은 힘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복선이 있죠? 명나라랑 여진하고 한판 붙을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외교 정책의 변화와 호란의 전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진왜란 끝났습니다. 광해군이라고 하는 세자 기억나죠? 분조 활동하던 그 광해군이 이제 왕이 됐어요. 광해군은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를 복구하는 정책을 했어요. 자, 그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토지대장을 정비하는 겁니다.
토지 대장 정비라는 건 뭐냐면 토지의 소유권, 누구의 것이냐, 그리고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문서거든요. 이게 전쟁 때 다 없어지거나 불타거나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정비해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다음은 대동법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법이 실시가 되는데요. 이것은 뒤에 경제 파트에서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은 광해군 때 실시된 제도다. 그리고 어, 간단히 내용이 어떤 건지 정도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 65페이지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65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대동법이라고 있고요. 여러분 교과서에는 없는 설명이 여기 써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눈으로만 같이 보겠습니다. 대동법은 뒤에서 배우니까요. 간단히 조선 중기 후기에 곡물을 쌀로 통일하여 바치게 한 납사제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곡물이라는 건요,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특산물을 세금으로 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야, 편리하게, 백성들 편리하게 쌀로 그냥 내라 그래라. 쌀 아니면 옷감도 좋다. 아니면 동전도 좋다. 이런 걸로 편하게 내라고 해라. 무슨 과일이니, 그 먹을거리, 막 이런 거 준비하는 거 너무 번거롭지 않냐. 자, 그렇게 백성들의 삶을 좀 편안하고 백성을 돕기 위해서 만든 게 대동법입니다. 자, 그 다음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해군은요, 외교 정책에 있어서 중립외교라는 걸 펼치는데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봅시다. 3번 중립외교. 자, 선생님이 요즘에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굉장히 졸립니다. 지금도 계속 하품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하고 있는데 사람이 잠을 많이 못 자니까 진짜 비몽사몽하고 1학년 강의 찍을 때는 찍다가 여러 번 졸았어요. 근데 졸으면서 계속 얘기를 해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광해군이 중립해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혼자 막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무슨 드라마 같은 데서 봤던 거 있죠. 최근에 본 드라마. 뭐 그런 장면하고 관련된 얘기를 막 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여진족 하다가 막 하면서 그 드라마에 나오는 상황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영상을 녹화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걸 자른 거예요. 쪽팔리니까. 그 편집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렸어요. 자르고 잘라서. 그 자르니까 또 이상해지고 내용도 확 줄고. 왜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자냐 선생님이 저를 잠을 못 자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잠을 못 자게 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디 어디냐? 이 친구예요. 이 친구가 매일 그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깨고 배고파서 깨고 아니면 용변 봐서 깨고 하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잠을 못 자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또 우유를 분유를 타서 먹이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낮에도 선생님이 약간 몽롱한 거예요. 지금 수업을 찍으면서도 이 친구가 바로 그 친구입니다. 이쁘게 생겼죠? 딸이에요. 자, 보고 싶네요. 빨리 찍고 또 한번 보러 가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립외교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중립외교는 당시 중국에서요. 여진애들이 힘이 강해지니까 여진애들이 후금이라고 하는 나라를 건국해요. 옛날 고려시대 때 여진족이 금나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진족이 다시 강해져가지고 금나라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앞에 거랑 구분해야 되니까 후금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강력해진 후금이 명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명나라가 우리 조선한테 야 지원군 보내라고 요청을 해요. 그건 왜 그런 거냐면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지원군 보내줬잖아요. 그러니까 명이 이번에는 야 조선 니네도 보내야지라고 요청한 거예요. 자, 그래서 광해군이 고민에 빠진 겁니다. 자, 지원군을 보내는 건 어떻게 보면 은혜를 갚는 거고 의리를 지키는 거니까 지원군 보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냈다가 후금 애들이랑 싸워서 후금 애들이 조선 먼저 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후금 애들이 조선으로 침략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은 지금 임진왜란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라를 지금 나라의 꼴이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래서 광해군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수를 한 군대 2만여 명을 줘가지고 명나라한테 원군으로 보내면서 몰래 얘기를 합니다. 어,
네가 가서 명하고 후금하고 누가 더 센지 봐서 후금이 더 세면 후금을 자극하지 말아라. 왜냐면 후금을 자극하고 후금하고 싸우면 후금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유연하게 대응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게 아래에 나오죠.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광해군이 강홍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유연한 대처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교과서 65페이지 쪽 날개에 나옵니다. 이게 바로 유연한 대처였습니다. 후금의 형제인 누르하치한테 항복하는 강홍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홍립은요, 후금하고 제대로 싸우지 않아요. 제대로 싸우지 않고 항복을 하고요. 항복하면서 명예 요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출병한 것이다. 그러니까 후금 니네랑 우리 싸울 생각이 없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명나라가 도와달래서 그냥 보낸 것뿐이다. 자, 그러자 후금도 그 뜻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후금을 자극하지 않고 원군을 보내고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했던 거. 그게 바로 중립 외교였던 거죠. 자, 그런데 이 중립 외교라는 건 지금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외교 전략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시에 동당 중에 서인이라고 하는 동당, 얘네들이 가장 세력이 강했는데요. 이 서인들은 광해군을 아주 싸가지 없는 놈이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중립 외교를 비판하면서요. 왜 그러냐면 이 서인들이 봤을 때는 명나라는 정말 은혜의 나라란 말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근데 그 은혜의 나라를 배은망덕한 광해군이 배신을 하고 북방의 오랑캐들이랑 내통을 해가지고 오랑캐랑 짰다. 이런 식으로 맹렬하게 광해군을 비판합니다. 그리고 이 광해군을 쫓아내고요. 새로운 왕, 인조를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 사건이 인조 반정이에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네, 인조가 새로 즉위를 하고 광해군을 쫓겨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후금 애들이 열받았겠죠. 후금 애들이 광해군 때는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해가지고 후금이 크게 자극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서인들의 세상이 되니까 뭐 이 후금 보고 오랑캐라고 다시 막 비판을 하면서 후금하고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차례에 걸친 북방 오랑캐의 호란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정묘년이라서 정묘호란이고 두 번째는 병자호란입니다. 자, 정묘호란 먼저 보겠습니다. 서인의 친명 배금 정책. 자, 교과서 65페이지 본문과 지도를 먼저 볼 텐데요. 교과서 65페이지의 두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인조 반정으로 집권한 서인은 명을 가까이 하고 후금을 배척하는 것. 이것을 친명배금이라고 합니다. 명하고 친하고 후금은 배척하는 거. 그래서 후금이 열받아요. 열이 받았는데 결정적으로 후금이 침략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가도라고 하는 우리나라 평안도의 섬에 명나라 장수인 모문용이 군대를 이끌고 여기 주둔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기분이 나빴던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여기가 평안도에 있는 조선의 섬이에요. 가도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모문용이라고 하는 중국 명나라의 장수가 군대를 이끌고 주둔하고 있거든요. 자,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 지금 미군들이 주한미군이란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들어와서 훈련하고 작전하는 거 아시죠? 자, 그것처럼 조선이 명나라 군대를 조선 땅에 머물게 해준 거고요. 이 군대는 후금 세력을 견제하는 용도로 쓰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후금은 야, 조선, 니네 그 가도라고 하는 섬에 있는 중국 애들, 걔는 왜 거기 있는 거냐? 그 처리해라 라고 했는데 우리가 계속 거부하니까 후금이 열받아서 쳐들어온 거고요. 또 하나, 후금이 조선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침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학습지로 돌아와서요. 자, 후금이 침략을 하자 인조는 강화도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인조는 도망을 되게 잘 가요. 그래서 잽싸게 도망을 가가지고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 쪽으로 후금의 군대가 오지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육지에서는요, 관군과 의병의 항전이 계속되는데요. 정봉수나 이립 같은 사람들이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교과서 64페이지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본 것처럼 정묘호란 때는 임금인 인조가 잠시만요. 네, 임금인 인조가 잽싸게 강화도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병자년의 호란 때는요,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강화도 쪽으로 가지 못하고 길이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남한산성에서
계속 버텨요. 버티다가 항복을 하게 되죠.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 어, 뭐가 좀 이상하네요. 네, 죄송해요. 잠깐만요. 네. 지금 정명을 아니죠? 지금 살짝 졸린가 봐요, 선생님. 죄송해요. 자, 이 강화도로 일단 인조가 피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후금의 군대가 우리 땅에 들어왔는데 큰 소득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보급로가 끊어진 후금이 먼저 우리 조선에 강화 제의를 합니다. 그만 싸우자고 제의를 해요. 자, 그래서 물론 후금이 더 강하기 때문에 조선이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후금과 화의를 체결합니다. 즉 전쟁을 멈춘 거죠. 대신 우리는 후금한테 막대한 양의 그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그런 물건들을 후금한테 갖다 바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병자호란입니다. 1636년. 후금이 더 강해져가지고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이제는 중국식으로 나라 이름을 한 글자로 바꿉니다. 청나라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조선한테 군신 관계를 요구하는데요. 조선이 신하가 되라 이거예요. 자기들이 군주할 테니까. 자, 조선 내부에서는요. 싸우자라는 주장, 주전론가요. 화의를 하자는 주장, 즉 싸우지 말자라는 주화론이 아주 격렬하게 대립을 합니다. 자, 그런데 둘 중에 뭐가 더 우세했을까요? 싸우자라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시 조선의 지배층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청나라, 후금 뭐 이런 애들 다 오랑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청나라 오랑캐 애들하고 군신 관계를 맺는 건 이들은 죽기보다 그게 더 싫은 거예요. 어찌 오랑캐한테 우리가 무릎을 꿇을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래서 주전론이 우세하자 청이 조선을 침략을 하는데요. 인조가 이번에 강화도로 도망을 가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남한산성이라는 곳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청나라 군대랑 어, 장기전을 해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 이 당시에 그 남한산성에서 신하들이 인조를 가운데 두고 싸워야 합니다. 오랑캐랑 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일단 오랑캐랑 화의를 맺어야 됩니다라고 주장하는 양쪽 주장이 막 대립을 하는데 그러한 내용을 잘 그렸던 영화가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자, 이 영화는요. 여기 이제 이병헌이랑 김윤숙 같은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하는데 이 둘이서 한쪽은 주화론, 즉 지금 청나라가 너무 세니까 일단은 항복하자. 그다음 주전론, 나라가 망해도 오랑캐랑 싸워야 된다. 주전론. 이 두 가지 주장의 대표 인물로 등장을 하고요. 이들이 막 임금을 설득하려고 되게 노력하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영화는요, 크게 흥행을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분석하기로는 이 영화 자체가 이렇게 못 만든 영화는 아니에요. 나름 잘 만들었는데 사람들은 그런 걸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때 청나라 애들이랑 후금 애들이랑 그 전쟁하는 거 있죠. 전쟁씬, 오랑캐랑 막 싸우는 거. 이런 거를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기대했다면 사실 좀 시시할 수 있는 영화예요. 뭐 싸우는 건 별로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신하들끼리 맨날 말로 뭐 임금한테 뭐 나라가 망해도 막 싸워야 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됩니다. 막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자, 여하튼요. 학습지로 돌아와서 결국 이 청나라 군대를 당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청나라와 강화를 뒤늦게 체결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조 임금이 삼전도라는 곳에서 굴욕을 당합니다. 요 인조 임금이요. 왜 굴욕을 당하냐? 일부러 청나라 그 황제가 높은 제단을 쌓고 자기 위에 올라가서 앉아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인조한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려라 라고 시킵니다. 항복의 예를 갖추라 이거죠. 자, 근데 인조가 이걸 제대로 안 하니까요. 나중에 이 이마를 땅바닥에 쾅쾅 이렇게 찧어가지고 소리가 날 정도로 절을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덕에 인조의 이마에 피가 흘렀다고 합니다. 피가 철철. 자, 그리고 너무 굴욕적이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요. 삼전도가 어디냐면 지금의 서울 송파구에 롯데타워 있는 쪽, 그쪽이 삼전도예요. 자, 이렇게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이만큼 나왔네요. 자, 마저 할게요. 대외 인식의 변화라고 되어 있는데요.
북벌운동이라는 게 일어나고요. 나중에 이것은 북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필기 좀 해주세요. 북벌운동, 북학론, 정벌, 배우자, 인식배워. 빨간 글씨는 안 써도 됩니다. 파란 글씨랑 검정 글씨 잠깐 필기하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북벌운동.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이 끝나고 나서요. 조선 지배층들은 정신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입은 거예요. 완전 멘붕이 온 거죠. 자, 북쪽 나라, 청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청나라 놈들을 우리가 힘을 키워서 정벌해야 된다. 라는 운동이 북벌운동이에요. 즉, 얼마나 굴욕적이겠어요. 오랑캐한테 항복했으니까. 그것도 왕이 가가지고 이마에 막 피가 났다고 할 정도로 그 항복의식을 했다고 하니 이 지배층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 정벌하자, 북벌하자라는 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자, 효종 임금 때 이게 실행이 됐고요. 송시열과 이완이라고 하는 신하들이 이 북벌을 맡아서 북벌의 사상적인 토대 그리고 군대 양성 이런 것들을 도맡아 했습니다. 자, 이들은 청을 응징하자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 실행으로 옮겨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효종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러면서 추진력을 잃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계획대로 됐어도 청나라랑 전쟁을 해서 이긴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던 거죠. 자, 어쨌든 이 북벌운동을 통해서 이 캠페인을 통해서 정신적인 그런 충격, 상처를 극복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교과서 65페이지에 보면 조선 중화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북벌운동하고 또 비슷한 건데요. 조선이 중화 문명의 후계자라고 자부하는 조선 중화주의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중국의 세계는 망했어요. 명나라가 망하고 명나라가 차지했던 중국을 이제 오랑캐인 청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화 문명의 정통성은 이제 조선으로 넘어갔다 이거예요. 중국 명나라가 사라졌으니. 그래서 조선이 중화 문명의 후계자다. 그래서 조선이 이제 세계의 중심이다. 조선 중화주의라는 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중국 형님들이 사라졌으니 이제 그 정통성이 조선에게 왔다. 우리가 이걸 잘 지켜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당연히 저 북방 오랑캐 놈들 먼저 손을 봐야 된다. 정벌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조선 중화주의 요거 하나 정도 적어 주십시오. 자, 그리고요. 자, 이렇게 북벌 주장했는데 갑자기 북학론이 등장을 합니다. 북학은 완전 반대예요. 북쪽 나라인 청나라를 정벌하는 게 아니라 뭐다? 배우자. 청나라 배우자, 본받자. 이게 북학입니다. 자, 북벌에서 북학으로 조선인들의 생각이 변한 거예요, 인식이. 자, 북학론은 뭔지 교과서 65페이지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중국 본토를 정복한 청나라는 점점 국력이 강해집니다. 문물도 아주 발전하고 있어요. 자, 호란이 끝난 다음에 조선은 청나라의 연행사라고 하는 사절단을 파견했는데요. 연이라는 거는 연경, 그러니까 지금의 베이징을 옛날에 연경이라고 불렀거든요. 그 연경으로 보낸 사절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행사를 파견했는데 청에 다녀온 사신과 수행원들이 청나라 문물을 보고서 눈이 요한해진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자, 좋은 게 너무 많아. 옛날 명나라보다 더 부유하고 더 문물이 다양해요. 자, 그래서 이 청나라 문물을 국내에 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자 조선인들이 대외인식이 변화가 생깁니다. 더 이상 18세기경에는 청나라를 너무 배척할 것이 아니라 청의 문물을 적수용해서 우리도 발전하자, 청을 배우자라는 북학론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학습지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18세기경 청나라의 문물 수용을 주장했던 것이 북학론이다. 자, 그리고 청나라와 조선의 국경 분쟁이 있는데요. 이 국경 분쟁은요. 백두산 정계비라는 비석을 건립하면서 일단락이 돼요. 자, 요거는 교과서의 65페이지 본문과 쪽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한편 만주일대 생활하는 조선인이 늘어나자 청과 조선 사이에 국경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조선과 청은 대표를 파견하여 백두산 일대를 답사하고 국경을 확정해서 백두산 정계비를 세웠습니다. 자,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요. 어,
이 청나라 애들이 이 만주 지역이라고 하는 곳을 일부러 비워놨어요. 자기들이 이 지역에서 시작됐다라고 해서 여기를 약간 요즘으로 따지면 좀 그 자연보호구역처럼 자연보호구역처럼 지정을 해가지고요. 중국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조선 사람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건너가지고 요 만주 지역으로 자꾸 가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나라가 이거 뭐야? 이거 스멀스멀 자꾸 조선 애들이 들어오네. 이거 국경 지금 확실하게 정해야겠다라고 해서 양 국가의 대표들을 파견해가지고요. 백두산 일대를 답살한 거죠. 그리고 국경을 확정해가지고 비석에다가 딱 적어서 새겨놓은 거예요. 자, 백두산 정기비 쪽날개 볼게요. 백두산 정기비.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 세운 비석으로서요. 서쪽은 압록강, 서쪽은 압록강, 그리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쪽 압록강은요, 지금도 중국하고 우리가 그 국경을 나눌 때 압록강을 경계로 나누는 거예요. 압록강을 경계로 나누는데요. 자, 문제는 이겁니다. 두만강. 자, 여러분들 이 두만강은요. 지금도 중국하고 경계죠. 어, 이 백두산 정기비는 두만강이라는 용어가 아니고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토문강이 이 두만강이면 크게 중국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 토문강이라고 하는 강이 저기 북쪽의 숭화강의 한 갈래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토문강이라는 게 별도로 있다는 얘기죠. 그럼 좀 이상해지는데요. 만약에 이 토문강이 진짜 이 토문강이면 조선과 청나라의 국경을 그때 정했을 때는 적어도 요 땅은 조선 땅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음, 지금은 뭐 문제가 안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북한하고 통일이 된다면 나중에 뭐 중국하고 혹시 먼 미래에 이 백두산 전개비를 가지고서 시비가 붙을 수도 있죠.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자, 여하튼 뭐 자세한 내용은 알 거 없고요. 청나라랑 이렇게 경계를 정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공부했고 오른쪽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임진왜란의 과정을 정리해보자. 조명연합군이 일본군과 싸우는 모습. 자, 명예원군이 전쟁에 참여하여 조선군과 함께 이곳을 탈환했다라고 합니다. 어딜까요? 평양성이겠죠? 평양성을 탈환하자. 일본은 명나라의 휴전을 제의했죠. 다음 지도를 보고 호란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정리해보자. 지도가 없네요. 지도가 없고 말탄 청나라의 병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후금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해 침략한 전쟁이고 병자호라는 청의 군신관계 요구를 거절하자 조선을 침략한 전쟁이다. 그러면 뒤에 건 병자호란 얘기니까 앞에 건 무슨 호란이겠어요? 네, 정묘호란이겠죠. 자, 넘기겠습니다. 교과서 66페이지의 탐구활동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교과서 66페이지의 탐구활동을 보면은 북벌과 북학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자, 이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청을 배격할 것인가, 북벌. 자, 청이 군신관계를 요구하자 조선 내에서는 주화파와 주전파가 대립을 하였습니다. 명에 대한 의리는 저버릴 수 없습니다.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나라를 보존해야 됩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의외로 잘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어,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고 주장하는 건 주화론일까요? 주전론일까요? 주전론입니다.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면 청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자라고 주장하는 주전론. 자, 그 다음에 청의 요구를 받아들여 일단 나라부터 지키고 보자. 이것은 청과 화의하자라는 주장, 주화론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주전파의 주장에 따라 청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병자호란이 일어났고 조선은 청에 항복하였다. 복림대군과 소현세자가 청나라의 볼모는 인질이에요. 인질이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왕자들이 끌려간 거죠. 자, 그런데 이 앞에 있는 형 말고 동생이 치욕을 반드시 갚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동생이 나중에 조선의 효종이 됩니다. 효종. 그래서 효종 때 북벌운동을 펼치게 되는 거죠. 자, 복림대군. 그러니까 여기가 복림대군이에요. 이 복림대군이 효종으로 즉위한 뒤 북벌을 추진하였다. 이 무렵 조선에는 조선에만 남은 중화의 문화를 지키자라는 아까 봤죠? 조선 중화주의 이런 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군대 기록하다가 효종이 죽으면서 이게 흐지부지 된 거죠. 자, 북학 청을 배울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청황제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또는 조공을 바치기 위해 청나라에 연행사를 파견했습니다. 베이징, 영경에.
자, 그런데 연행사를 수행하여 청해간 박지원 얘기가 나오네요. 박지원은 연경, 열화 등의 지역을 다니며 청해 문물을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감탄을 한 거예요. 야, 수레를 사용하니까 물건 훨씬 편하게 나를 수 있구나. 청나라 와봤더니 사람들이 다 수레를 이용한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등짐지고 막 손짐지고 아니면 막 그 달구지 같은 데다가 막 아니면 소 말에 이렇게 싣고 막 이러니까 번거롭다 이거죠. 수레가 훨씬 편하다. 자, 박지원은 조선으로 돌아간 후에 청해 견문을 바탕으로 열하일기를 저술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청나라에서 보고 들은 것들을 정리해서 청해 문화를 소개한 거죠. 저 나머지 내용은 그냥 각자 보시면 되는 내용이고요. 문제 풀기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시간 1분 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권율이 이끄는 관군과 백성은 행주산성에서 왜군을 물리쳤다. 이거 맞아요. 이거 우리 아까 보진 않았지만 여기 교과서 64페이지에 보면 행주라는 곳에서 권율이 크게 일본군을 무찌르죠. 행주대첩. 맞는 설명. 외란 이후 일본에서는 도요타미 히데요시가 권력을 잡아 에도 막부를 열었다. 도요타미 죽었다고 그랬죠. 타미스테드. 에도 막부는 도쿠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열었어요. 틀렸네요. 병자호란 당시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여 청에 항전하였으나 자,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강화도로 잘 도망갔는데 병자 때는 길이 막혀서 강화도가 아니라 남한산성으로 피신했다고 그랬죠? 틀렸네요. 자, 2번 임진왜란 직전이에요. 직전 조선 상황. 자, 이종무가 대마도의 왜구를 토벌하였다. 아, 이거 직전으로 보기엔 너무 먼데. 이거 세종 때 조선 초기에 했던 일인데. 반군수포의 성행으로 국방이 악화되었다. 이겁니다. 자, 반군수포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거는 수포 먼저 볼게요. 여러분 수포는요. 옷감을 걷는다. 즉 옷감을 받고 반군, 군에서 해방시켜준다. 즉 옷감을 받으면 그 현역 군인으로 복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반군수포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 군대를 안 갈 수 있어. 돈을 내. 그거 몇 천만 원 내래. 그러면 아마 한 2, 3천만 원 내라고 하면 돈 내고 안 갈 사람 많을 거예요. 그게 반군수포예요. 자, 그래서 임진왜란 직전에 이 반군수포가 너무 성행해가지고 현역 군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본군한테 처음에 연전 연패를 했던 거죠. 자, 그다음 조선이 명가호금 사이 중립외교를 실시했다. 이거 외란 아니고 호란이죠. 일본과 기유약주 이것도 너무 옛날이네요. 일본의 요청으로 삼포 개항한 것도 다 옛날 얘기죠.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외란의 전개 과정에서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남해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이건 수군이네요. 왜군의 수륙병진 작전 차시켰다. 이것도 수군이에요. 수륙병진 작전은 뭐냐면요. 이거 몰라도 되는데요. 일본의 원래 전략이 뭐냐면 일본의 육군이 부산에 상륙한 다음에 최단 시간으로 의주 건너서 명나라 침략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수군은 이 조선의 바다를 돌아서 올라가서 합류하는 거. 이게 일본의 작전입니다. 그럼 왜 수군이 이쪽으로 가냐? 수군이 우리 조선의 가장 곡창지대인 이 전라도 지역에서 곡물을 약탈해가지고 이걸 배에 싣고 계속해서 육군에게 공급을 해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과 육군이 함께 올라가는 수륙병진 작전이라는 걸 계획을 했는데 함께 나아간다라는 의미가 병진이거든요. 이게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자, 그다음 매복 기습 위장 등과 같은 전술을 활용하였다. 이게 의병의 전략입니다. 관군에 편입되면서 나중에 관군의 전투 능력이 강화되죠.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귿 리을이 의병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4번 병자호란의 전개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였다. 맞네요. 병자하니까. 조명연합군 이거는 외란 때 얘기고요. 권율 외란 때 얘기고요. 의주피난 외란, 이순신 외란.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어요.